아침, 내가 남편에게 유럽 여행 자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였다. 시어머니를 위한 그 돈 말이다. 남편은 격분한 채 뜨거운 차를 내 얼굴에 끼얹고 고함쳤다. 지금 당장 돈 보내. 아니면 당장 나가. 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왔고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이 본 광경 때문이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영은 탄 냄새에 눈을 떴다. 또야. 그녀는 몸을 뒤척이며 그렇게 생각했다. 가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쾌한 아침을 견디는데 익숙해졌다. 그건 항상 시어머니 박영숙 여사가 준비한 것이었다. 그녀는 가영과 남편 민호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결혼 전에 가영이 혼자 힘으로 산 아파트는 어느덧 영토와 권력 싸움의 전장이 되어버렸다. 결혼 직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사 들어왔고 이곳을 자신의 집처럼 여겼다. 그녀는 가영이 집안일을 하는 방식, 입는 옷, 민호와의 대화 방식까지 하나하나 트집 잡았다. 민호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지지하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갈등을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겼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그 상황을 이용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내를 괴롭히는 동안 그는 아무 책임도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 물론 전부 가영의 돈으로. 한숨을 내쉰 가영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탄 냄새는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침실을 나섰다. 부엌엔 익숙한 아침의 혼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냄비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박 여사는 수건을 휘두르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 민호는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게으르게 살 거야? 박 여사가 불만스럽게 중얼였다. 당신이 만든 죽이야. 이게 뭐야? 가영은 조용히 다가가 가스를 껐다. 그녀는 알았다. 말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녀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건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곧 폭풍처럼 싸움이 시작될 뿐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가영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뭐가 좋아? 박 여사는 툴툴거렸다. 가스불이나 잘 봐. 민호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하품을 했다. 가영, 오늘 돈 좀 보내줘야 해. 무슨 돈인데? 그녀는 커피를 따르며 물었다. 엄마 여행비. 유럽으로 가는 패키지야. 엄마가 오래전부터 꿈꿨잖아. 가영은 커피잔을 든 채 그대로 멈췄다. 몇 달째 그녀는 모든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식비, 의류, 심지어 민호와 박 여사의 여가 비용까지. 그녀의 월급은 그저 그들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데만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시어머니의 유럽 여행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못해. 가영은 조용히 말했다. 그런 돈 지금은 없어. 무슨 소리야 없어. 너 일하잖아. 민호는 화를 냈다. 내가 모든 걸 감당하고 있어. 가영이 반박했다. 이건 도가 지나쳤어. 나는 쉬어야 해. 박 여사가 끼어들었다. 내 인생을 다 너희를 위해 바쳤다고. 그럼 일해서 직접 벌으세요. 뜻밖에도 가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순간 부엌은 정적에 휩싸였다. 민호와 박 여사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항상 물러서고 타협하던 가영이 아니었다. 이번엔 그녀의 목소리엔 단단함이 느껴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 민호는 소리쳤다. 계속 그렇게 나오면 당장 나가게 될 줄 알아. 이 집은 내 집이야. 가영은 침착하게 말했다. 결혼 전에 내가 산 거야. 그래?
네가 이제 그따위로 나오겠다? 박 여사는 고함을 질렀다. 배은망덕한 것, 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영은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당신들 사치에 더 이상 돈 쓰지 않을 거예요. 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변했다. 그는 컵을 집어 들더니 아직 덜 마신 뜨거운 차를 그녀 얼굴에 뿌렸다. 뜨거운 액체가 피부를 데웠고 가영은 비명을 질렀다. 꺼져버려. 돈 안 줄 거면 나가. 가영은 굳어버린 채 서 있었다. 차가 얼굴과 목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녀는 안에서 분노와 혐오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서서 침실로 갔다. 옷장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침착하려 애썼다. 그녀는 알아챘다.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이 독성 가득한 분위기,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민호는 그녀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와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다. 그의 입에서는 모욕적인 말들이 쉼없이 쏟아졌고 문께 선 박 여사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디 가겠다는 거야? 민호는 외쳤다. 내가 널 그냥 보내줄 줄 알아. 너 절대 못 나가. 넌 결국 돌아오게 돼. 전처럼 돈이나 벌어와서 우리한테 다 갖다 바치게 될 거라고. 가영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꼭 필요한 물건들과 서류, 돈을 챙긴 뒤 캐리어를 닫았다. 그녀는 돌아서며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곳엔 오직 불타는 결단과 용기만이 있었다. 나가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현관문을 나서며 가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세상이 갑자기 낯설고도 자유롭게 느껴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달라질 것이다. 택시를 불러 그녀는 오빠, 준호의 집 주소를 말했다. 준호는 변호사였고 언제나 그녀의 편이었다. 힘든 순간마다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 믿었다. 차 안에서 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민호와의 결혼 생활, 박 여사와의 고통스러운 동거, 그 모든 굴욕과 희생들, 자신이 어떻게 참고 버텨왔는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서야 그녀는 모든 것이 헛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이용했을 뿐이었다. 준호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그녀는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오빠는 깜짝 놀란 얼굴로 가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울음으로 젖어 있었고 손엔 캐리어가 들려 있었다. 가영아, 무슨 일이야? 준호는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으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가영은 말없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눈물이 다시금 눈가에 고였다. 나 민호한테서 나왔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더는 못 참겠어.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모든 걸 이야기해줘. 내가 도와줄게. 가영은 그날 아침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호가 시어머니의 유럽 여행을 위해 돈을 요구한 일, 자신이 거절하자 민호가 화를 내고 차를 얼굴에 끼얹은 일, 수년간 계속되어 온 박 여사의 횡포,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과 방조까지. 준호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하지만 깊은 분노를 품은 눈빛으로 들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동생의 인내심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살아왔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가영아. 이야기 끝에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대우를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돼.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서 살아야 하고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걱정하지 마. 준호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민호와의 문제도 내가 다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의 말에 가영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빠가 있었고 그는 언제나 그녀의 편이었다.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고맙긴. 네가 내 동생인걸.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 중요한 건 그 사람들한테 다시 휘둘리지 않는 거야. 넌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 다음 날 준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가영아, 아파트 등기 서류 좀 보자. 그녀는 손이 떨리는 채로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다. 준호는 그것들을 조심스레 펼치고 몇 차례 정독했다. 좋아. 아파트는 전적으로 4명의로 되어 있고 민호나 박 여사 둘 다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 이건 정말 좋은 상황이야. 가영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그녀 편에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럼 나 그 사람들 내보낼 수 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물론이지. 여긴 내 소유야. 먼저 퇴거 통지를 보내자.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30일의 기한을 주고 만약 그 기한 내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그럼 그 소송 절차는 오래 걸려? 가영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이 일이 길어지길 바라지 않았다. 조금은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퇴거 통지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 될 거야. 네가 진심이라는 걸 그들도 알게 될 거고. 준호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었다. 필요한 문서는 내가 다 준비할게. 넌 서명만 하면 돼. 가영은 마치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앉은 듯한 기분이었다.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나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난 네 오빠야. 언제나 네 편이지. 절대로 다시 그들이 널 짓밟게 두지 마. 넌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준호가 문서 준비를 하는 동안 가영은 절친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부동산 중개인이자 아마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진정한 친구였다. 수진은 항상 가영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이 결혼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가영아, 괜찮아? 어제 네가 그 사람한테서 나왔다는 소식 들었어.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웠다. 응, 수진아. 나 이제 정말 끝났어.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 가영의 목소리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잘했어.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어. 너 정말 강한 여자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집을 내놓고 싶어. 최대한 빨리. 아파트 말이야? 응. 준호가 말하길 내가 민호랑 그 여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더라고.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들을 바로 들여야 해. 나 지금 돈이 정말 절실하거든. 문제없어. 내가 당장 알아볼게. 지금 생각나는 사람 몇 있어. 믿을 수 있고 돈도 제때 내는 사람들이야. 너한테 딱 맞는 세입자 찾아줄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요즘엔 누구 하나 믿기 힘든데 넌 항상 날 도와줘. 너야말로 고마울 게 뭐 있어. 내가 보기엔 너야말로 용감한 여왕 같아. 지금은 돈도 필요하겠지만
네 마음이 쉴 공간도 필요하잖아. 너 지금 준원에서 지내지? 응. 하지만 오래 머물 순 없을 것 같아.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럼 네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알아볼게. 작고 아늑한 원룸 어때? 혼자만의 공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원룸. 듣기만 해도 좋다. 가영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 시간 그녀는 누군가의 욕망에 맞춰 공간을 채워왔지만 이젠 온전히 자신의 감정과 취향만을 담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가영은 준호가 준비한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그는 퇴거 통지서를 작성했고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었다. 수령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보내야 민호와 박 여사가 나중에 못 받았다고 발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됐어. 첫걸음은 끝났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돼. 걱정 마. 준호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며칠이 지나고 수진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전화를 걸었다. 가영아, 괜찮은 매물이 하나 있어. 원룸은 아닌데 아주 아늑한 1점 오름 아파트야. 새 건물이고 햇살도 잘 들어오고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돼 있어. 위치도 괜찮고 가격도 합리적이야. 한번 보러 갈래? 지금 당장. 가영은 대답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가영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바로 느꼈다. 이곳이다. 고요한 골목 안쪽에 위치한 그 아파트는 작은 나무들과 새소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창문 너머로 푸르른 풍경이 펼쳐졌다. 크지는 않았지만 공간의 구성은 효율적이었고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었다. 이 집, 나 여기서 살고 싶어. 바로 계약하자. 가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계약금까지 바로 입금하고 일주일 후 이사 날짜까지 확정지었다. 드디어 그녀만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었다. 한편 민호와 박 여사는 여전히 예전처럼 그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다. 민호는 가영이 곧 돌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걔 혼자선 절대 못 살아.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니까. 박 여사도 맞장구 쳤다. 당연히 돌아오지. 어디 가겠어? 그 멍청한 게 며칠 바람 쐬고 오면 기어들어오지 않겠니? 심지어 퇴거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도 민호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광고지인가 보지. 쓸데없는 거 보내긴. 가영은 그들이 자신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말, 그들의 경멸조차 그녀에겐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굳은 결심의 증거였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엔 반드시 끝까지 해낼 것이다. 정확히 한 달 후 가영은 예전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준호가 단정하게 정리된 서류처를 들고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다소 긴장한 얼굴을 한 세입자 성우와 그의 가족이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다. 건물 입구에는 지구대에서 나온 경찰 한 명이 대기 중이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듯 묵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가영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은 금방 열렸다. 문 앞엔 수염도 깎지 않은 채 구겨진 티셔츠를 입은 민호가 멍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를 본 순간 놀람과 짜증이 동시에 얼굴에 떠올랐다. 가영?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호는 중얼거렸다. 그녀가 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내 걸 가지러 왔어요. 가영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퇴거 기한은 오늘까지였죠. 민호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퇴거? 무슨 말이야? 그 통지서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보내드린 퇴거 통지서요.
준호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다. 한 달 기한을 드렸고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점점 분노로 물들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 집은 나도 같이 산 집이야. 나도 권리가 있다고. 아니야, 민호. 가영은 단호히 말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된 집이고 법적으로도 내 소유야. 여기에 그 누구도 등기돼 있지 않아. 당신도 어머님도.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야. 너 일부러 꾸민 거지. 민호는 서류를 낚아채서 눈으로 훑었고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만해, 민호. 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모든 게 정당하게 진행된 거야. 더 이상 언쟁하고 싶지도 않아. 그때 집 안 깊은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여사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로 나왔고 특유의 불만 가득한 얼굴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얘 누구야? 왜 경찰이 있어?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준호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인사했다. 오늘은 이 아파트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퇴거 통지가 도달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이제 새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 여사는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웃기고 있네. 가영이 제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쟤는 한낱 물러터진 애야. 언제나 그래왔고 언제나 그럴 거야. 곧 돌아와서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겠지. 아니에요, 박 여사님. 가영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달라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민호에게 휘둘리며 살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더 이상 그런 권리는 없어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없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냥 쓸모없는... 박 여사는 히스테릭하게 외쳐댔지만 가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가영이에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준호, 경찰 불러주세요. 경찰이 한 걸음 다가오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여기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진 퇴거를 원하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민호는 허둥지둥 말리기 시작했다. 가영아, 제발.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갈 데가 어딨어. 네가 진짜 우리를 이렇게 내쫓을 거야? 생각했어야죠, 민호. 가영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 차를 끼얹기 전에, 그 많은 날들을 나 몰라라 하기 전에 전 모든 기회를 줬어요. 근데 당신은 그걸 다 내던졌어요. 안에서 나온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박스와 짐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다. 민호와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항의했지만 이제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법은 가영의 편이었다. 세입자 성호는 멀찍이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고 가영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호 씨. 곧 정리됩니다. 금방 들어가실 수 있어요. 1시간 후 집은 텅 비었다. 민호와 박 여사는 계단에 앉아 짐들 옆에서 허탈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와 당황, 무력감이 얼굴에 뒤섞여 있었다. 가영은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슬픔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돌아섰다. 세입자 가족은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고 성호는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가영은 마치 등에서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드디어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준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어, 가영아. 넌 끝까지 해냈어. 고마워, 오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아니야. 그건 전부 내 힘이야. 네 안에 있던 용기를 이제야 꺼낸 것뿐이야. 성호와 그의 가족이 집에 짐을 옮기기 시작하자 가영과 준호는 함께 차를 타고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거기서 가영은 이혼 서류에 마지막으로 서명했다. 그 순간 서류상으로도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 모든 억압과 고통, 눈물과 침묵으로 뒤덮인 세월이 마침내 끝이 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게 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가영은 자신이 새로 계약한 원룸 아파트의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 어느 궁전보다도 따뜻하고 안락했다. 벽지는 그녀가 좋아하는 연한 아이보리 톤이었고 창문으로는 황혼이 물든 하늘이 보였다. 바닥에는 새로 구입한 러그가 깔려 있었고 공기에는 신선한 페인트 냄새와 새 가구 특유의 향기가 감돌았다. 이 모든 것이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반가웠다. 마치 이 공간은 오래전부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가에 다가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창들마다 각자의 삶이 흐르고 있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중 하나의 삶을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희생하지 않는 삶.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자신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삶. 가영은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우리 딸, 잘 있지? 얼굴 좀 보여줘야지.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무슨 일 생긴 거야? 아니요, 좋은 소식이에요. 엄마, 유럽 가고 싶으시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건 그렇지. 하지만 그건 그냥 꿈이지. 너무 비싸고. 그 꿈 제가 현실로 만들어 드릴게요. 엄마랑 저 파리로 갑니다. 다음 주에 출발이에요. 제가 항공권이랑 호텔 전부 예약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에서 가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영아, 내 딸, 이게 정말이야? 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 안 해도 돼요, 엄마. 저 엄마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엄마는 이 여행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요. 고맙다. 고맙고 또 고맙다. 나도 너 사랑해. 정말 많이. 통화를 마친 가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고통과 싸움 끝에 찾아온 평화였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과 같았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영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하나를 들었다. 엄마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 모두 맑은 눈빛과 환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곧 도착할 거야, 엄마. 우리 둘만의 여행, 파리에서. 사진을 창가에 세워두고 조명을 끄자방 안은 고요한 어둠에 잠겼다. 가영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진짜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영은 가영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